야,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한동훈 대표,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나경원 후보 한 조예요, 한 조. 요 분들의 어떤 역학관계도 히스토리가 있죠, 역사가 있죠. 죽음의 조, 국민의힘 경선에 불붙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경선 TV 토론회 조 추첨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안철수 후보님 A조, 김문수 후보님 A조에 유정복 후보님 A조, 이철우 후보님 B조. 혹시 오늘 조금 일찍 왔을 걸 이런 후회는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A조. 네,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후보, B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이 언론에서 죽음의 B조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잘한다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조에 들어갔습니다. A조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온순한 분들, 얌전한 분들, 말도 좀 느릿느릿한 분들이 포진이 돼 있고요. B조는요, 아유, 보세요. 자, 늦게 도착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실상 자리 선택권이 없었는데 나란히 앉으셨고요. 근데 하필 또 조편성에 나경원 후보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나경원 후보, 말 잘하는 한동훈 후보, 말 잘하는 홍준표 후보가 한 조에 포진이 돼 있고요. 이철우 후보도 은근히 말 잘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B조의 조 포진도요. 그간 이 탄핵에 반대해왔던 검사 출신 홍준표, 판사 출신 나경원, 국정원 출신 이철우, 홀로 탄핵에 찬성해왔던 검사 출신 한동훈 후보. 거의 뭐 불꽃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특히나 한번 볼까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요. 그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고요.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얼마나 치열하게 맞붙어 왔습니까?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아요. 운명의 장난 같아요. 자, 일단 김희정 의원님 오랜만에 돌직구쇼 찾아주셨는데 네. 이번에 뭐 맡으셨어요? 대선 네, 대선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네.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준비위원회 맡으셔서 중립성을 좀 유지하셔야겠지만 네. 일단은 죽음의 조만큼은 분명하잖아요. 당에서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죽음의 조입니까? 네. 환상의 조죠. 환장의 조라고요? 환상의 조. 환상의 조라고요? 오케이. 흥행 환상이든- 확보조입니다. 흥행 확보조. 이거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아, 그럼요. 본인들이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들이? 어제 제가 미디어데이 네.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도착하는 순서대로 자기가 자리를 고르고 조를 편성할 수 있게 됐고요. 앉아보니 저조였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운명이고요. 하나 감사한 거는 정말 이제 상대당도 지금 경선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네. 결과에도 관심이 없고 조용하다라고 할까요? 다,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는 조편성만으로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말이라도 죽음의 조보다는 환상의 조 내지는 흥행 확보조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A는 좀 뭐 말이 뭐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점잖은 분들. 네, 보면은 사실 예전으로 얘기하면 약간 이렇게 선비조, 여기는 무사조 뭐 이런 네. 느낌인 그렇죠. 것 같고요. 유정복 시장이나 네. 뭐 저 김문수 장관 모두 다 약간 선비과죠. 안철수 의원도. 네, 선비조, 약간 무사조, 장수조 막 이런 분위기고요. 뭐 영어 섞어서 좀 얘기한다면 여기 엘레강스조, 엘레강스. 여기는 액티브조, 액티브조. 뭐 이런 이런 느낌이라. 아는 단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만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각각 A조와 B조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아, 바로 내일 토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토, 일 연이어서 A조, B조 각각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월화 네. 일반 국민들 누구에게나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00%로 이제 이 중에서 총 4분 남기는 전화 경선을 하게 된다. 예, 4명 남기고 말씀드립니다. 4명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조에서 다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조에서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골고루 뭐 2명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입니다. 과연 A조, B조에서 몇 명이 살아서 올라가는지도
관심 사안인데 강자들이 좀 나눠서 포진이 돼 있군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분류할 때 이제 빅5라고 불렀던 분들이 이제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A조,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후보가 이제 B조에 편성이 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B조가 더 치열한 TV 토론이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의 비전 전략을 맡았었던 우리 김근식 교수님 솔직히 일부러 이렇게 짰죠. 아닙니다. 아까 미디어데이는 사실상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고를 수 있게 줬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런데도 저 세 분이 한 조에 들어갔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게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일찍 오고 늦게 오고는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대로 환상의 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A조는 A조대로 또 볼만한 또 흥행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4등 자리를 하나 놓고 치열하게 나경원 의원과 지금 붙고 있다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후보랑 정말 선비답게 얼마나 치열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나름대로 흥미로운 네. 또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고요. B조는 뭐 제가 볼 때 뭐 정말 흥행은 확실된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 예. 세 분 그리고 이철호 지사도 사실은 간단치 않은 분입니다. 이철호 지사도 간단치 않다. 그러면요. 그래서 스스로 전부 다 네 분 다 달변에 주장이 강하고 지지 않는 성격들이라 네. 아주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좀 A조, B조 정말 토요일, 일요일 2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민주당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지만 박정호 의원님, 민주당도 오늘 TV 토론이에요. 첫 TV 토론.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김동연 후보 이 세 명이 이제 TV 토론을 하는 거죠. 네. 뭐 세 명이 그 정책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 같이 이번에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는 것들은 공감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돌면서 또 4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을 돌면서의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또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좀 전에 돌아가 보면 참 재밌네요. 제가 이면에 보니까 그 여성 후보가 두 분 나오셨는데 한 조씩 가셨고요. A조, 그러네요. B조. 나경원 후보와 양현자 후보. 예, 그리고 또 장관 출신 하셨던 분들이 김문수, 그다음에 또 누군가요? 유정복 아니 장관. 한동훈 장관. 예, 한 번씩 가셨어요. 그러네요, 이번 그러네요. 정부 현 정부 지난 장관들. 정부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한 분씩 가 있네요. 예, 그 이철우, 그 유정복. 그러네요. 예, 조편성은 잘 됐는데 오. 이런 거를 흥미로 인해서만 대통령을 뽑는다면 뭐 얼마든지 쇼 같은 거 하고 많은 오락 프로그램처럼 하죠. 그런데 결국은 얼마큼 찬탄과 반탄을 지나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찬탄 후보, 반탄 후보 중에서 한 번씩 올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잠시 후에 또 예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토론이 치열할까? 지난해 7월이었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때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가 이런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하시던데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한 얘기 진짜 같아요. 저는 몰상식이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저 한번 붙었던 적이 있잖아요, 김희정 의원님. 네. 저게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이제 야당으로서 투쟁을 한 것인데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재판에 넘겨져서 나름 이 곤욕을 치르게 되자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이 재판까지 받을 사안이냐, 법무부 장관이니까 동료 의원들하고 다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그걸 두고 한 법무부 장관은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일종의 청탁이다라고 이제 폭로를 한 거고, 나경원 후보는 그게 어떻게 개인 차원이냐, 똑바로 얘기하라라고 다그쳤던 거고. 뭐 맞습니다. 진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사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분이 저렇게 예전에 있었던 것도 관심을 받는 거 보니까 셀럽이긴 셀럽이에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셀럽이시고, 그리고 또 수도권에 상당한 기반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 이렇게 일전한 게 다시 리바이벌 될 정도로 어쨌든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자면 아직도 그 지지난대입니다. 지금이 22대 국회잖아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있었는데 20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매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불려가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게 소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법 쪽에서도 이거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서 당신들끼리 하고 와야지 이거를 이렇게 법정에까지 가지고 오냐, 그러니까 결론 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데 소모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권한이 있는 분이 나서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원내 대표 자격으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개인 나경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 두 분이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후방에서도 대화를 하고 순조롭게 잘 풀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둘이 못 푼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감정은 못 풀었을지 모르지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쌍방이 주장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는 있었던 걸로 알고 이해는 있습니다. 있었다. 각각 이게 개인이 아니라 원내대표 자격이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했던 문제 제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가 알겠다. 네. 차원의 공감은 있었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명백히 아직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김우식 교수님,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원내대표 차원으로 한 부탁이 아니라 개인 청탁이다라고 지금 주장했던 거고, 나경원 후보는 이게 어떻게 개인 청탁이냐, 말 똑바로 하냐, 저게 라고 이제 좀 반박했던 거고. 감정이 격해서 싸우긴 했습니다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상대방의 의도는 다 이해한 거예요. 저도 후문으로는 다 들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화면 나왔지만 처음 시작이 된 게 이제 라디오 토론에서 나온 건데,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왜 이재명 하나 구속 못 시켰느냐, 법무장관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법무장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서 끝냈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법무장관한테 그런 문제도 청탁하지 않았으라는 이야기가 사실 돌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대표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근데 실제로 라디오가 지금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돌발적으로 나오고,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전부 기사가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다음에 진행됐던 TV 토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달 수가 없었고, 당연히 나경원 의원은 발끈하고 한동훈 후보도 당연히 그건 법무장관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희정 의원 설명하신 것처럼 저 사건은 이미 정말 20대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치권이 전부 다 연루된 건데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판사들도 사실 괴로운 사정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뾰족하게 이제 해법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민주당 의원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돼서 당사자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한동훈 후보 측도 이해를 한 것이고.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청탁은 아닌 걸로 두 분 사이 결론이 난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 의원 측에서도 그래 그게 법무장관이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이해를 해준 거예요. 둘 다 맞는 정도로 이해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토론에 두 분이 그거 갖고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이 토론회에서 핵심 중에 짚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범죄나 처벌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 장소에서 동일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골라잡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 현장에서 공수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평소에 미운 사람들은 소위 이제 문제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고 아닌 사람들은 보고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처벌하기 힘들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때 그러면 뭐 때문에 국회에서 저렇게 소위 몸싸움이나 이런 대치가 있었는지의 문제인데 바로 요즘 그 핫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공수처 때문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새롭게 필요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드러났지만 1년에 200억씩 썼습니다만 뭐 기소율이 0.08%밖에 이르지 않고 영장 그 청구율도 이번에 대통령 사건 있기 전까지 0%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적으로 보면 20대에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미운 사람 골라 잡았다라는 것은 이 김정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태종 변호사님 법률이시니까 말씀 못 드실 거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된 재판이 거의 뭐 4년, 5년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길긴 길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재판을 받으시는 뭐 분, 물론 민주당 쪽 그 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당시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받고 계시는데 뭐 근데 이 재판이 지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법관 기피 신청도 있었고요,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뭐 할 필요가 없는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해서 계속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이제 뭐 일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국회 출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아예 불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몇 분 있다가 나가는 등. 그 나경원 후보께서도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 재판에 뭐 다른 일정의 이유로 출석만 하셨다가 금방 갔다는 기사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일종의 꼼수거든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이미 뭐 전 국회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은 성실하게 재판 출석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 재판부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이 처벌받을 분은 처벌받고 또 억울한 분은 억울을 한번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사이도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 벼락 출세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 안 갑니다. 부수고 가야지. 홍준표 시장의 계엄의 유발자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대표다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저는 논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분이 제욕한 게 처음도 아니고 매번 저러잖아요. 이 방금 들으셨던 두 분 사이에 뭐 감정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런 표현도 오갔었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일컬어서 문재인의 사냥개 깜도 안 되는 것, 윤리 만든 인형, 총선 말아먹은 애, 나르시스트 다양한 말로 저격을 해왔거든요. 박정호 의원님, 한동훈 후보가 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어제 그 미디어데이 보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 뭐 이런 나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만나서는 또. 네, 그래서 결국 보면은 나경원 대표보다는 우리 홍준표 대표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닌가. 그전에 저렇게 날선 발언을 했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찬탄 후보, 반탄 후보가 한 명씩 올라갈 걸 예상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한동훈 후보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홍 후보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 그리고 찬탄, 반탄에 대한 거를 이슈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꼼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인데. 높은 수다,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발끈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거 역시 4번이나 대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정치 경력이 있다 이런 내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 의원께서 높이 평가하신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저희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 네.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국민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빨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동훈 나보다 더 했어. 아이고야, 네. 저는 한 후보를 갖다 이야기해본 거는 처음인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좀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좀 바뀌었는데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 대표 시절에 안 만나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김무식 교수님. 네, 근데 맞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생각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박정 의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정치적인 굉장한 고단수 전략이다. 저도 그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설전이나 감정보다는 저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그리 또 쿨하게 저는 잘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서로 그냥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면서 서로 좀 주고받은 게 있었고. 지구를 떠나라 그 정도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구를 떠나거라 거의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야 사실은 대구시장 하시면서도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계속 발신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오래된 경륜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는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사람이고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그 합리적 계산을 통해서 득실을 따지면서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제는 저기 미디어 데이라는 게 뭐냐면 본 게임 앞두고 몸 푸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선수들끼리 서로 좋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로 안기도 하고 그 다음날 복싱 결투장을 앞두고도요 미디어 때는 서로 안고 그래요. 포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저는 홍 후보에 대한 젊은이들의 일정되고 높은 그 지지율도 사실은 저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고 위트 있으면서 또 어떨 때 호통도 치고 종잡을 수 없는데 상당히 재밌는 이런 캐릭터여서 저는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는 막상 이번 일요일 토론회에서는 저는 불꽃 튀는 어떤 경쟁이나 무슨 날선 공방보다는 서로 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다음 4명으로 압축된 다음에 본 게임에 들어가서 2명 싸움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일요일의 비조 토론은 제가 볼 때 두 분 사이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또 불꽃이 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잘 나오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TV 토론에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것이고 지지율이 아슬아슬한 분들은 더욱더 뭔가 좀 불꽃 튀는 토론을 할 것이다. 그럼 지지율 한번 봐볼까요? 자, 이번 지지율은 또 지금까지 발표했던 지지율과는 사뭇 양상이 다릅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세요. 홍준표 후보가 12예요. 김 장관이 9예요. 홍준표 후보가 12, 김문수 후보가 9, 한동훈 후보는 10.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위치도 또 바뀌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8, 나경원 후보가 3.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저렇게 1, 2위 상위권에 늘 포진이 돼 있고 1위 자리를 두고 물론 오차범위 내이지만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좀 양상이 좀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를 두고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세도 조금은 이 조사는 다릅니다. 자, 요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16에서 23, 김문수 후보는 29에서 21, 한동훈 후보가 11에서 8, 나경원 후보가 또 6이 나옵니다. 이 사이엔 또 오세훈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상이 또 다르다. 흥미로운 이 대결 구도가 여러 이 스토리라인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대선 준비위원회 위원이신 김희정 전 장관님, 김희정 의원님. 흥미로운 포인트는 선두그룹에서 홍 후보의 약진과 김 후보의 주춤. 일단 요 스토리라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골라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쪽이 홍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다. 어제 아까 나왔던 첫 번째 장면 카드 뉴스 만들어서 돌리기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가 1등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1등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몇 등인지까지 이제 줄 같이 해서 할 정도로. 홍 후보 쪽에서 다른 사람 등수까지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응답을 하는. 그렇군요.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 비로소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게 정상이다 이러면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론조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상대적인 득표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사실 1, 2위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4위가 누군지에 대한 여론조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뭐냐, 누구도 예측 못하고 쭉 경선 과정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거에 따라 달려 있다. 네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어떤 이 서사 라인이 있는데 앞서 이 대통령 적합도를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의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승민, 오세훈 이 두 사람은 불출마라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누구한테 갈 건가 관심이 있잖아요. 이 안에는 또 안철수 의원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김근식 교수님, 이 일반 지지층을 상대로 했을 때는 안 후보의 약진이 들어와요. 4명 안에 안 후보가 들어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4명 안에 안 후보가 못 들어온다. 이게 지금 변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이 한 티켓 한 장을 누가 잡느냐,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잡느냐, 나경원 후보가 잡느냐가 지금 치열한 경쟁인데. 저는 그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4위 티켓 쟁탈전이 이제 이번 1차 경선에서는 제일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3명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빅3 입장에서는 누가 4등으로 올라오느냐가 전략할 줄 알았는데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올라왔을 때 한동훈 후보가 입장, 홍준표 후보 입장이 좀 바뀌게 되고 그렇군요. 또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을 때 각각 입장들이 대응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의 추측이지만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가 3강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느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도가 좀 달라진다. 그렇죠. 3대1 구도와 2대2 구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4명에서 2명으로 결선을 다시 추릴 때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지는 거죠. 2명만 올라갈 때. 그래서 4명, 그 4강 티켓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 그 자료화면 나온 것처럼 네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가는 지금 일단 수치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불출마나 경선 불참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후보에선 일단 그 문항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표가 그래도 상당 부분은 한동훈 후보에게 옮겨간 듯한 흔적이 좀 뚜렷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내려가고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것은 네네. 한덕수 차출론 효과입니다. 그 바깥에 또 한덕수라고 하는 또 큰 그 후보 대안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덕수 후보는 사실은 또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과 좀 겹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이건 나중에 또 한덕수 후보 쪽에 지지를 하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센 사람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는 자체 발광체로서의 지지율이 갖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는 조금 반사체로서의 지지율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에서 그 두 분의 어떤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게 아닌가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김 의원님. 제가 사실 당원들하고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네. 요즘은 줌으로도 부산이랑과 네. 연결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실 그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면은 당원들이 그냥 쫙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네네. 지금은 거꾸로 당원들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면서 민심이 이렇구나, 당심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듣게 되는 거거든요. 바람직하군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여론조사가 굉장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동적이다. 예, 과거에 사실 굉장히 핫했던 우리 당의 대권 경선이 전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예. 전 박근혜 대통령 나올 때 소위 친이 친박 구도로 얘기하면은 거기는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예, 한번 그 팀으로 정했으면 뭐 쭉 그렇게 가고 어떤 지역이 그 결정을 하면 그냥 그 지역구는 그냥 쫙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거나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면 찍을 수 있는 후보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그렇지 겁니다. 않다? 네. 그래서 물론 그 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게 싱크로율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라는 찬탄, 반탄은 더 얘기입니다. 이상 중요하지 않다. 아니죠. 중요한데 싱크로율이 똑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빅3는 굳어졌고 뭐 그 4강 티켓이 어떻다, 누구는 당심이 높고 누구는 민심이 높다라고 규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되든 예전에는 자기가 밀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나는 그 캠프는 도저히 못 가겠어. 막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누가 되든 가겠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누가 4강에 오를 것인지
아무래도 두 분은 당 내에 계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친소 관계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건 다른 당에서 보는 게 더 박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장기에도 막상 그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옆에서 사람의 훈수 두는 사람 실력이 정확하군요. 낮아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극보수 색채를 점점 뺄수록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고요. 또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중성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선 경쟁력을 볼 거예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세 번째는 본인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잘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당원만 조사했을 때 국민까지 포함했을 때가 저렇게 결과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극보수는 결국은 김문수 후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반탄을 했던 쪽에서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명은 누구? 그래서 지금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똑같은 얘기지만 당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떻게 줄 거냐인데 안철수 후보는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거론되지 않으면 잊혀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여러 가지 발언들도 하시긴 하지만 당심을 좀 더 잡는 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박정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우리 당 전당대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분석도 A조, B조 분석 뭐 장관은 어느 쪽에 가 있고 굉장히 정확히 하셨죠. 네, 그래서 역시 박정어학원의 박정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국종 병원장의 발언을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의사에다 과학자에다가 창업자에다 경영자에다가 교수에다가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든 분야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과거 일만 다루는 법률가는 오히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경영자나 또는 과학자들의 시대가 왔다. 그 상징이 바로 이 이국종 교수의 그 발언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국종 병원장의 발언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문과놈들이 해먹는 나라인데 난 이과다 이거죠. 안철수 후보는 이과. 양태일 변호사님, 지금 안철수 후보만 이과인가요? 아니죠.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양양자 후보도 이과겠군요. 굳이 문이과를 구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이제 임원도 하셨고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인공계 쪽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과 후보인 이제 내가 이제는 맡아야 된다라는 어떤 포부로 해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론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양 변호사님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경선 룰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100%이기 때문에 끝까지 당심에서 유리한 나경원 후보냐, 일반 여론에서 유리한 안철수 후보냐, 이 두 분의 경쟁 구도는 좀 끝까지 봐야 알겠군요. 예, 저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올라가실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걸 좀 참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 예측에 대해서 이제 배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일종의 도박처럼 분류돼서 불법이라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누가 후보가 될지, 누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될지, 후보가 될지,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배팅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전 세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 국민의힘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배팅이 돼서 장이 열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쭉 일정도 쭉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4등이 누가 되실까 이제 흥미로운 상황이니까. 얼마 오셨어요, 양 변호사님은? 저는 걸면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한국에서 배팅을 하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일종의 스포츠 토토처럼 돼서 이제 불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배당률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데 거기서는 4등이 안철수 후보, 5등이 이제 나경원 후보로 이제 그렇게 현재까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순위는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빅4를 뽑는 탑4를 뽑는 이 경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 여론조사 100%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대국민적으로 그러니까 좀 뭐 중도층에 좀 더 호소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태진 변호사님 밝히신 것은 그 어쨌든 그 불법 도박 사이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망이다. 그러니까 라는 그런 이제 말씀드립니다. 약간 여론조사 네. 내지는 이제 그런 결과 예측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순 참고로만 하는 거지 뭐. 예. 네. 돈을 거시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건 불법입니다. 예. 안내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 많이 인용을 언론에서 인용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하여튼 양 변호사는 번호를 안 걸었다. 이 부분 명확히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어게인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잠정 보류됐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오늘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 계획을 가졌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 대통령도 만류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유보했다라는 공지도 나왔습니다. 관련된 윤상현 의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 그런 말씀 배격하십니다.